이렇게 대단위로 석유가 인류 문명을 관통한 거는 1859년 석유를 미국에서 착공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정유관을 뚫어갖고 대단히 빼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석유를 인류한테 소개한 나라죠. 그래갖고 결국은 미국이 패권을 쥐게 된 거죠. 석유 패권을 쥐고 이 패권을 기본으로 해서 달러를 찍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석유를 살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기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 축복받은 땅이죠. 축복받은 대륙이죠. 미국과 석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현대전, 걸프전, 이라크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헨리 포드의 자동차, 이제까지 미국이라는 그 현대 역사 안에 석유는 한가운데를 가로지르죠. 제가 LA를 가보거나 텍사스를 가보도 유정 착구라는 착굴기가 있는데, 재미난 게 집 안에도 착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그 원칙이 자기 땅 안에서 나오는 석유는 자기 거 소유예요. 그래서 어떤 집들은 그런 석유가 이렇게 나오는 집은 대박 맞는 거죠. 석유는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 해 온 겁니다. 오랫동안 역청으로 불리고 액체, 고체 또는 기체로 변하며 사람을 현혹하는 마법의 물질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질 석유는 상당히 신비롭고 그렇습니다. 성서에도 이 석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써요. 석유를 씁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리고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메소포타미아에도 석유를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서에도 이 불가사의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보니 분명히 떨기나무는 불이 붙어 있었으나 불타고 있는 것은 없었다. 떨기나무가 이렇게 불이 올라오는 거죠. 아마 거기에 석유가 되지 않았을까. 또 저도 이스라엘 가갖고 처음 봤는데, 이게 날이 뜨겁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바로 그 눈앞에서 따다닥 올라오는 걸 저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성서 안에 뭐 저런 표현이 있을까?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BC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수메르인은 이미 아스팔트를 재료로 조각상을 만들고, 그리고 바빌론의 건축 접착제로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고, 지금 다시 고적 발굴을 하면은 역청이 아직도 있어요. 썼던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는 인류가 어느 날 갑자기 쓰게 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인간 생활 안에 들어왔죠. 또한 석유를 상처에 발라 피를 멈추게 하거나 발열을 멈추게 하는 등 만병통치약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석유 용도는 대체로 약용, 도장용, 포장용, 종교적인 의식에 사용되는데 불과했던 거죠. 호기심 범위를 넘지는 못했던 거죠. 이렇게 대단위로 석유가 인류 문명을 관통한 거는 1859년 석유를 미국에서 착공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정유관을 뚫어갖고 석유를 빼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석유를 인류한테 소개한 나라죠. 석유 등불에 이제 연료가 됩니다. 석유가 주술적이거나 단순한 재료 용도 위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등불의 연료입니다. 로마 제국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인도도 그랬어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석유를 등불의 원료로 사용한 기록들이 있는 거죠. 요한 홀크는 1625년 석유를 증류하여 분리 정제한다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일반화되기까지는 한 2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859년 유럽에서는 아마씨 기름, 올리브유 같은 식물로 오랫동안 등불을 밝혔던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 등 속에서 살지만은 200년 전, 300년 전에는 전부 다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밤 문화라는 게 없었죠. 석유가 등장하면서부터 우리가 밤 문화가 생긴 거죠.
어쨌든 1850년을 전후하여 석유로부터 램프유를 얻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등유를 제조하기 위한 제휴소가 유럽과 미국에 등장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등불 원료로 18세기 이후 고래 기름이 사용되죠. 그래서 모비딕이라는 소설도 그래서 나오죠. 당시에는 고래 기름이 가장 우수한 연료로 인식이 되었고 고래가 바다에서 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고래 기름이 가격이 점차 상승했기 때문에 석탄유 등 대체 연료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1859년 에드윈 드레이크가 미국에서 조명용 램프 연료를 구하기 위해서 땅을 굴착해서 석유를 발견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최초의 유전인 거죠. 이제 석유를 대량 공급하고 그 석유를 가지고 고래기름 대신 등불을 밝히기 시작한 거죠. 석유에서 얻어진 등유가 등불 연료용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등유 램프의 사용이 19세기 말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됨에 따라서 땅 속에서 채취한 석유를 증류해서 등유를 생산하는 석유 정제 산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석유가 등불 연료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사용된 계기는 1885년 독일 고드리프 다임러가 폭발기관이라고 부르는 휘발유로 작동하는 내연기관을 완성해서 특허를 신청하면서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가치 없고 귀찮은 석유의 부산물로 간주되던 휘발유. 이 휘발유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무서워갖고 휘발유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몇 년 사이에 원유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석유 제품이 휘발유를 정제해냈던 거죠. 그로부터 7년 뒤 루돌프 디젤이 중질유의 분사작용에 의한 디젤 엔진의 특허를 신청하면서 석유 용도가 더 이상 등불 연료가 아닌 수송 연료 생산을 위한 원료로 인식되면서부터 각종 용도의 석유 제품이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25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을 이제 쓰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제 전기 자동차만 나온다고 그러죠. 아마 이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은 또 인류는 또 다른 대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저도 제가 지금 타는 차가 저도 마지막으로 내연기관 차를 마지막으로 타게 되고 이제는 전기, 폭발하는 내연기관이 없고 전기로 돌아가는 그런 자동차를 앞으로 타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유를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의 개발이 촉진되고 이에 따라 자동차, 항공기, 선박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수송 산업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동차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꿔놨습니까?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려면 보름이 걸렸는데 지금은 4시간밖에 안 걸리죠. 비행기로 타고 가면 1시간밖에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선박도 어마어마하게 큰 선박 뭐 10만 톤짜리 여러분들 그런 거 배 어마어마하게 큰 거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항공모함도 봤고 그 다음에 10만 톤짜리 어마어마한 수송용 배도 많이 봤죠. 그리고 또 비행기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탔죠. 완전히 이 석유가 없었다면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 석유가 지금 21세기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석유가. 헨리 포드 자동차와 석유 산업. 이 헨리 포드가 1903년이에요. 한 120년 전 얘기입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자동차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때 포드는 20세기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내 목적은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를 만들어 집집마다 자동차를 소유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신이 창조한 이 넓은 세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이고 말은 도로에서 사라지고 그 대신 자동차가 달리게 될 것이다. 엄마가 어렸을 때 죽어요. 그런데 의사를 데리러 갔다가 와야 되는데 갔다가 오니까 엄마가 죽은 거야. 그때부터 헨리 포드는 말 대신 달릴 수 있는
차를 내가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성공을 하죠. 이 결심은 그에게 새로운 대량 생산 방식을 도입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소 도축장을 지나가다가 도축된 고기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날아지는 것을 보고 무릎을 치죠. 즉시 자동차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했고 분업식 조립 라인을 만들어냅니다. 일괄 생산 방식의 도입은 공장 생산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졌고 놀랄만한 반향을 일으키죠. 공장 내부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연결돼서 물 흐르듯이 작업이 넘어가고 노동자들은 분업식 라인에 배치돼 엔진, 바퀴, 차체, 본네트, 컨베이어 벨트가 끝나는 곳에서는 완성된 자동차가 이제 한 대씩 떨어져 나온 거죠. 연간 16만 대의 생산이 36만 대로 늘어났고 850달러 하던 자동차 가격을 440달러로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변화를 갖고 온 거죠. 돈을 올려도 현천을 판 거근데 반값으로 떨어뜨리죠. 포드는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해 전 세계로 내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동차의 대량 생산은 대량 수요를 창출했고 여기에 석유가 대량으로 필요하게 됐던 거죠. 자동차 대량 공급은 여행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인류의 삶을 바꾼 거죠. 1923년 한 해 동안 포드 자동차는 212만 898대라는 경이적인 숫자의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이 T형 자동차는 1927년 생산을 멈출 때까지 무려 1700만 대라는 엄청난 숫자를 생산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1차 대전과 석유를 보면은 1차 대전 1914년서부터 1918년까지 전쟁을 한 거죠. 석유의 전략적 중요성을 결정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석유가 1차 대전의 승패를 갈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석유 생산지로서 중동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중동을 먼저 점령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1918년 8월 영국이 러시아의 바쿠 유전을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유전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석유가 나오는 겁니다. 세계 3대 석유 시장은 미국이 제일 커요. 석유가. 셰일가스하고 석유가 미국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동,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또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1918년 영국이 러시아의 바쿠 유전을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카스피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석유가 많이 나와요. 석유가 그냥 그야말로 빨대만 꽂으면 나왔죠. 그 유전을 장악하고 3개월 후 독일은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결정적으로 전쟁을 승패를 가르게 된 거죠. 연합국에게는 영국의 이란 유전 외에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이 있었죠. 연합국 석유의 80%를 미국이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석유 보유량과 유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석유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이 하나의 경제 라인이 형성이 된 거죠. 석유 패권은 군사 패권, 금융 패권과 함께 이게 세 가지 석유, 군사, 금융 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석유는 그 자체로 핵심 전략 물자인데다가 달러 패권을 보장하는 원천입니다. 석유는 달러로만 걸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석유는 달러로만. 게다가 석유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이죠. 미국이 1991년, 2003년 두 차례 걸쳐서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을 벌인 것도 석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셰일가스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중동이라는 이 지역을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미국은 석유가 텍사스 그쪽에 그냥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철수를 하죠. 사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얼마 전에 철수를 한 것도 이제 더 이상 이 중동 복잡한 데에다가 미국의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철수를 단행할 수 있었던 거죠. 미국과 영국의 석유 패권은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에 완성이 됩니다. 이른바 국제 석유 체제를 완성을 한 거죠.
전쟁이 끝난 후 커즌 영국 외무장관은 연합국은 석유를 쏟아 부어 승리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상원 의원이자 전시 석유위원장이었던 앙리 베랑제는 석유가 승리의 피였다면서 독일은 철과 석탄에 자신의 우위를 과시한 나머지 석유에 대한 우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그 석탄으로 많은 경우를 기차도 움직이고 그랬는데 결국은 석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독일이 결국은 패전을 하게 되죠. 전쟁이 끝날 무렵 영국 전함의 40%가 석유 동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1914년 프랑스 군대는 트럭 110대, 비행기 132대를 보유했지만 1918년에는 트럭 7만 대, 비행기 12,000대로 몇백 배 증가를 하죠. 이게 다 석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미국 기업이 중동 석유 개발에 참여한 것은 1910년 요때 또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1908년 이란에 이어 두 번째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지역이죠.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진주만 침공한 이유도 석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한 것도 결정적으로 석유 때문에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뒤 1937년 중국과 전쟁을 하죠. 중일 전쟁이죠. 1941년 일본과 미국 간은 오래된 긴장이 더 고조됩니다. 미국과 영국은 일본에게 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철 수출을 금지하고 석유 수출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열이 받았던 거죠. 이 전쟁을 하고 중국 대륙을 먹고 싶은데 석유를 더 이상 미국이 팔지 않으니까 미국을 완전히 틀어 막아놓고 동남아시아에 석유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진주만 공습을 단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또 결정적으로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함으로써 우리한테는 해방이라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된 거죠. 1945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어마어마하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생산 능력은 1939년에는 하루에 50만 배럴, 1940년에는 하루에 500만 배럴로 늘어납니다. 이 배럴이라는 게 1배럴이라는 게 159리터입니다. 여러분들 그 드럼통 아시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딱 159리터예요. 그게 1배럴이에요. 근데 이게 500만 배럴을 빼낸다는 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뭐 1000만 배럴 하루에 빼내죠. 미국은 갤론이라는 걸로 쓰는데 46갤론을 얘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에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는 미국 거다. 니네는 빠져라. 그래갖고 결국은 미국이 패권을 쥐게 된 거죠. 석유 패권을 쥐고 이 패권을 기본으로 해서 달러를 찍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석유를 살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기도 한 거죠. 이 석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연료는 물론 각종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재료죠. 우리 의식주하고도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제품이 세계적으로 잘 만들고 있죠. 참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석유를 수입을 해갖고 그걸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화학 비료 있죠. 이것도 석유에서 나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뭐 드시는 거, 뭐 음식, 쌀,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석유에서 빼낸 거죠. 그리고 매일 접속하는 인터넷과 컴퓨터, 텔레비전 아마 이것도 석유에서 뽑아냈을 거예요. 냉장고를 비롯한 각종 가전제품, 가구, 자동차, 스포츠용품, 완구, 주방용품, 사무용품, 합성세제, 화장품, 의약품, 뭐 심지어 인공장기 등 일상의 제품들이 석유를 원료로 한 것들입니다. 이런 석유를 미국이 쥐고 1910년서부터 쥐고 이 세계를 흔든 거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석유를 이해하지 않고는 미국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은 셰일가스라는 거를 발견해내서 석유를 거의 대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산유국이라는 거. 지금 미국에, 여러분들 미국에 이제 가보시면은 그 규모가, 그 모든 크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하죠.
도로 깔려 있는 거 보면은 무시무시해요. 도로 깔려 있는 거 보면은. 근데 그게 다 석유로. 그래서 중동에 있는 석유를 이제 다 빼내고 난 다음에 또 셰일가스가 있으니까 이제 중동이 더 이상 전략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중동에서 이제 미국은 손을 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석유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을 부유하게 만든 원동력이다.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좋으실 겁니다. 미국은 정말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은 착굴 그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 축복받은 땅이죠. 축복받은 대륙이죠.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를 많은 사람들은 중동을 떠올리지만 사실 미국이 석유 생산량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미국은 매일 엄청난 양의 석유를 생산하며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렇게 많은 석유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땅이 넓고 자원이 많다고 해서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미국은 기술 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석유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세일 혁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존의 석유 채굴 방식으로는 사용하지 못했던 세일층 깊숙이 매장된 석유를 채굴하는 기술입니다. 이 혁신 덕분에 미국은 석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고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를 활용할 줄 알았고 그 결과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대한민국도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라는 최고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력, 창의성, 근면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축복 아닐까요? 미국이 석유로 세계를 움직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살려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며 나아갈 때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황창현 신부님의 따뜻한 메시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